BBC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술만이 살 길이다.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흑자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이제 선진형 경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이제 와 있고 또 그 포화된 시장에서 우리보다 더 미국이 러스트벨트화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라든지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라는 게 제한돼 있고 소수 엘리트, 소수 기업에 이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뉴패러다임 미래연구소 박광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난 한 10여 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한 30여 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그 길, 즉 이제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일본 기업들을 이기고 세계의 그 1등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달려왔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그 일반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존재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 지역에 이미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의 마켓시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 기업을 추격해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세계 1등 기업이 되듯이 머지않아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추격해서 또 세계 1등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그 국가의 산업 구조 또 기업으로 보면은 사업 구조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국가 전략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가의 제품들이 주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비싼 제품이라면 팔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보면은 고품질의 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를 제품을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마켓시어를 갖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가 통하는 아프리카 같은 시장에 이제 먼저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판매량을 올리면서 물량을 키우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품질도 올리고 즉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 상황을 이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은 사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FTA가 사실상 폐기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라는 게 FTA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상품 제조 수출형 그 모델로 이때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그 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 내부의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게 그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한 것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 2% 정도 경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힘겹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연간 GDP 규모가 그럼 1, 2% 성장한다 이러면은 약 한 2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 성장을 하는 격인데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 적자가 한 6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은 실제 우리가 1, 2% 성장해도 25조, 5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사회 자체가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다. 그러면 성장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3, 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은 40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이다. 뭐 63%, 64% 정도가 되고, 또 실업률도 뭐 20 몇 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라고 하고, OECD 최저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 역대 최고의 고용 지표가 역설적으로 역대 최악의 생산성 추락을 의미한다.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용 지표가 높고 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지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취업 활동 포기자가 300만에 육박하고, 또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뭐 150만, 그 다음에 또 이제 36시간 미만 근로자, 우리가 이제 시간제라고 하죠. 비정규직. 이게 10년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800만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역대 최고 고용 지표가 그 이면은 역대 최악의 생산성 추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5% 관세로 이제 미국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15% 관세가 뭐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비슷한 관세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의 그 소위 무역 의존도가 8, 90%가 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같은 15%라도 우리나라가 입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그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한 뭐 4%, 뭐 5% 정도 이제 되는데, 그럼 이 정도의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이 15%의 관세를 과연 상쇄할 수 있을 그런 우리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그 무관세로, 제로 관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없던 관세가 15%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 팽창하던 경제에서 성숙하고 이제 수축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에 이제 있는데, 이 과도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환기라고도 하지만은 그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로 넘어가야만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도기가 지금 20여 년째 우리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과도기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 경제가 그 다음 단계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 강국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다 이러면은 수출 강국 그 다음에 포스트 수출 강국의 전환 비전을 찾아야만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뭐 준비가 되는데, 그 비전 자체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성장 팽창 단계에 있던 개도국형 경제에서 선진형 경제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장사 한 2,500개 되는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높겠죠. 자동차도 뭐 거의 한 7, 8% 정도 되지만, 기타 일반 경공업 제품도 그렇고 제품들 대부분 다가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이 15% 관세만큼을 다 미국의 소비자가로 올린다면은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소비자가를 그렇게 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니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자체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되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 품질을 갖다가 단기간에 더 추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단기간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5% 관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성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에서 뭘까가 많이 이제 다를 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인구 문제, 즉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지역 소멸, 균형 발전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앞서 이제 제가 대미 관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여간 성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저성장이다, 또는 뭐 교육 개혁, 뭐 또 규제 개혁 이런 그 구조 개혁이 안 돼 가지고 저성장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 저성장의 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뭐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뭐 전자, 이런 주력 산업들이 거의 80~90%가 이 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명 주기가 있잖아요. 그 수명 주기의 쇠퇴기에 와 있다. 쇠퇴기에 와 있다라는 거는 이 산업들이 어드레스하고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보다가 더 이제 원가 우위를 가진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하고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또 이제 마진도 점점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구조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물론 다 저성장에 이제 영향은 미치지만,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력 산업이 쇠퇴기에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정책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또는 규제개혁, 이런 개혁을 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 성장론들도 있고, 또 이제 뭐 BBC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술만이 살 길이다, 뭐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공정 성장이다, 뭐 포용 성장이다, 기술 주도 성장. 이번 정부는 이제 기술 주도 성장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동반 성장이다, 이런 소위 그 성장 앞에 형용사가 붙는 많은 이제 그 성장 담론들이 이제 우리 정책의 기반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기술만이 살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 시장이 있을 때 성장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과제지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되죠. 그렇지만 그런 개혁들 그 자체가 성장의 엔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정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기술 주도 성장과 같은 성장론들은 그 성장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그다음에 당위, 명분 이런 거는 이제 잘 이제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론 자체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성장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질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주력 쇠퇴기에 있는 주력 산업을 하는 상품 제조 수출형, 이 모델의, 즉 이 통상 모델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크 코리아가 어떤 중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런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제조형 수출을 우리가 고집하면은 이게 이제 피크아웃인 거죠. 중국도 들어오고 뭐 또 관세로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은 이제 피크아웃 경로에 지금 들어섰다 이런 거고, 반면에 우리가 지난 이제 3, 40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축적한 우리 산업 기술과 또 각종 이제 우리 산업의 인프라 이런 경제 역량은 최고의 정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정점, 수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품 수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축적되어 있는 이 경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경로를 우리가 열 수 있는 때다 지금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대 주력 산업이 우리 그 수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정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세계 시장도 수요에 거의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거죠. 수요가 이제 예전 그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때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이제 와 있고, 또 그 포화된 시장에서 우리보다 더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라든지 후발국들이 이 산업에 다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태동해서 그 다음에 성장 팽창기를 거쳐서 또 성숙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면 이 쇠퇴기에서 새로운 이제 이 시그모이드 커브, 새로운 이제 이 성장 곡선을 그려야만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지금 그 주력 산업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력 산업이 몸담고 있는 이 시장이 쇠퇴기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쇠퇴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려면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지고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얘기할 때 수출이 지향하는 시장이 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 수출이라는 게 상품을 수출해서 파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해외 세계 시장을 수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시장, 수출 시장 하면 이제, 그래서 세계에 상품을 내다 파는 그 시장만 보면은 수출이 살 길이다라는 명제는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성장할 길은 없다. 그러나 해외 시장, 즉 국내에 밖에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그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폭탄을 우리한테 때렸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왜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날까? 그 이제 근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을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시장이 상품 시장화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관세 전쟁, 즉 보호 무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상품 수출 시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누구 나라가 우리나라에 물건만 팔아먹냐? 누구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에도 기여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누구 나라 만든 물건 팔아고만 돈 버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호주의와 관세 전쟁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는 수출이 이제 국부 창출을 해주는 게 있고, 수출이 이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주는, 이제 소득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국부 창출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그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이 뭐 4%, 5% 정도밖에 아주 마진이 작다고 이제 했는데, 이 수출 장사 마진형이 이제 결국 뭐냐면 무역 흑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때린 것도 한국이 자기네들한테 무역 적자를 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관세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한 관세 전장은 안 끝난다. 그럼 뭐냐? 미국에서 앞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무역 수지 흑자를 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미국에서 돈을 벌란 얘기냐 이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개발도상국 때는 제품을 자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로 부를 축적하는 게 개도국형 경제죠. 근데 그 개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면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 그동안 축적된 자본을 해외 다른 시장에다가 투자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을 일으켜서 거기에 투자한 자본 소득과 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흑자를 내는, 즉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흑자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이제 선진형 경제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 선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수출 세계 6위국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수출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건데, 근데 실제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한 13위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차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방위 담해형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수출 규모가 이렇게 큰데 경제 규모라는 건 이제 우리 GDP 규모 부가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남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똑같은 부가가치를 낼 때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이게 이제 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노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생산성이 우리 국민이 거의 뭐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똑같은 1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이 2배로 더 근무 시간이 많든지 2배로 더 뭐 노동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이제 상황이 그걸로 유지하는 게 지금 수출 6위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막을 보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수출을 떠받치는 이 우리 산업의 구조가 부족형 생태계입니다. 부족형 생태계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에 소수의 이제 대기업, 앵커 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중견 기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2차, 3차 납품업체들이 쭉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일감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차례로 내려오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이 1차 협력차, 2차, 3차 협력사로 이루어진 이 하부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은 모두 다 이 대기업에 의존 에서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부족장 같은 게 대기업이고 그 밑에가 다 부족의 일원이 돼버린다.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된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아주 수출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막 이제 마켓 쉐어를 늘려나갈 때는 해외에서 수출한 일감을 더 많이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낙수 효과도 공장도 더 짓고 사람도 더 뽑고 일감도 하청 업체들한테 더 많이 줘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돼 왔다는 거죠. 그게 낙수 효과 경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가 더 있으면서 우리의 원가 압박이 더 심해지면 앵커 기업인 이 대기업의 원가 압박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해야 되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그럼 원가를 갖다 더 이제 쥐어 짜야 되니까 이게 피라미드 하부로 내려오는 빨대 효과가 자기가 착취형 경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 수직 계열로 된 산업 구조는 굉장히 동반 성장을 일으키는 아주 경쟁력의 한 단면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게 경제가 성숙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은 낙수 효과가 빨대 효과로 바뀌어지면서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 구조가 더 이중화가 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하는 모든 근본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족형 산업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압축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 면이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해서 드리면 그러면 자, 수출 시장이 그렇게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른 어떤 기회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의 상품 시장은 레드오션이 됐지만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할 시장이다. 그럼 어떤 해외 시장이 우리한테 기회가 있냐? 요번에 미국이 우리하고 협상 카드를 하면서 요청한 게 그 한미 조선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미 조선 협력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즉 미국 조선업 재건 시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선박 수출 시장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다 상선도 팔고 뭐도 했는데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또 미국이 지들이 관세로 막을 있지만 너가 물건 안 사겠다. 우리나라 와서 만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조선 재건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나타났다 이거지. 그럼 이게 미국에만 이런 게 있냐?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국가적인 개발 아젠다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요번에 재건 시장, 조선 재건 시장을 우리한테 요청했지만, 그럼 인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우디 같으면 네온 프로젝트도 있고, 뭐, 또 베트남 같으면은 자기 나라의 부품 중소 로컬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편입할 수 있느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정책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국가 정책 아젠다 시장의 어떤 맞춤형 해법을 우리가 미국의 조선 재건 시장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듯이 그런 기획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일으키면 우리는 중국하고 그 상품 수출 시장에서 배를 만드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또 일감을 만들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무역 수지, 배를 팔아서 만들던 무역 수지 흑자에서 거기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그 나라의 조선 산업이 커지면서 소득 수지, 또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수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출을 더 하겠다고 이제 미국이 저렇게 시장을 막으니까 품목 다변화를 해야 된다. 또 뭐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뭐 이런 모든 우리 사회에 지금 공통된 담론인데 그건 안 된다. 어느 시장을 간들 중국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일부 수출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내부 경쟁력 자체를 봤을 때. 그렇다면 수출 시장 다변화, 품목 다변화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현지에 그 현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 아젠다를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다변화하게 그런 사업을 더 다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성장 경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산업 공동화를 우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산업 공동화의 목적 함수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산업 공동화의 실체가 뭐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일자리 유출 아니냐? 또 우리의 뭐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 지방의 어떤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술 유출, 일자리 유출, 경제 기반 유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공동화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즉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깊게 들여져 보면은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현장 일감이 있고 본사 일감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일감이라는 거는 소위 공장 사업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일감이라는 건 주로 이제 본사에서 그 현장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일감은 통상적으로 일자리의 유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뭐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을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은 굉장히 다양해요. 노무, 인사, 관리, 상품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뭐 디자인, 뭐 법률, 뭐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면은 또 더 이제 다양하죠. 그럼 이 본사 일감은 지식 서비스 일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고부가치고 주로 고학력 중심의 이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거고, 현장 일감은 이제 단순 생산직에 이제 주로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그 지방을 소멸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이 대부분 다 보면은 사업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업장이 있고 수도권에 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게 지방에서 이제 그 사업장이, 공장이 옛날에는 가동률이 100%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는 세계에 막 이제 제품들을 공급을 하니까 그때는 이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경쟁력이 더 좋아지니까 우리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장 가동률이 지금 뭐 60%, 7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 공장이 어디로 나갑니까? 동남아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대신 이 공장은 비록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해외로 나가서 그 공장의 물량이 늘었죠. 그러면은 그 공장이 현장 일감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비례해가지고 반드시 본사 일감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본사를 주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 공장 일감이 지방에 있든 아니면은 동남아 어디 개발도상국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사 일감 자체는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는 그런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보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나네? 그럼 수도권에 늘어나는 일자리 어디서 늘어나느냐? 주로 해외 공장에 나가서 현지에서 일감이 창출이 되면서 그걸 지원하는 업무들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본사 일감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조인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지방 소멸의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방 소멸을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도 러스트 벨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울경 러스트 벨트를 걱정을 하는데, 지금 부울경 러스트 벨트를 걱정하는 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죠. 산업 공동화해서 우리 공장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건데, 미국이 러스트 벨트화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라든지 지금 한화가 조선소를 인수한 그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이 러스트 벨트화된 거는 미국의 공장이 밖으로 나가서 러스트 벨트화가 된 게 아니고 미국 그 내수 시장에서 그 선박 수요가 있으니까 그 외부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법 자체로 존스법 같은 그런 법 자체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배는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이 로컬 업체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다른 외부하고 경쟁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인건비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점점점 줄어든 거야. 줄어들면서 이게 그냥 러스트 벨트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시사점을 주느냐면 우리가 어떤 산업 생태계를 그 지역에다 유지를 하려면 이 산업 생태계의 기술이 부단히 발전이 돼줘야 돼요. 그럼 기술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경쟁자하고도 갭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일감이 줄어들면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이 기술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 러스트벨트의 본질이라는 거죠. 미국의 공장이 밖으로 나가서가 아니라 그 내부의 경쟁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도태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 내부 코스는 점점 올라가면서. 한국이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산업이 공동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철강 문 닫는다, 석유화학 공장 문 닫는다, 지금 중소기업들 지방에 있는 지방 국가 산단에 가보면은 60%까지 지금 가동률이 지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 둘 지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다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산업 공동화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보면 국내에서 다 고사하고 만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인력들이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죠. 이게 공동화거든요. 그 기술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또 이 기술을 중국과 차이를 누려면 계속 일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방에서 그 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냥 중국 경쟁에 밀려가지고 연명하는데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나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감을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 지식 서비스 일감이 생겨나죠. 이 지식 서비스 일감으로 옮겨 가줘야 지방에도 대졸 청년들, 고급 인력들이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대졸 인력 요즘 공장 안 가라 그럽니다. 선호하는 지식 서비스 일자리로 다양하게 취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 지금의 미국의 우리가 조선소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를 투자한 것 자체가 거제도와 울산 지역의 경제를 공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전체 선박 시장의 약 마켓쉐어를 50% 60%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마켓쉐어를 글로벌 세계 공급 능력 점유율을 미국하고 해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늘어난 현장 물량의
지원하는 본사 일감 쪽으로 거제 조선 도시와 그 다음에 울산 조선 도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져야만 젊은 청년들도 리테인할 수 있고 그 경제도 다시 고부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아주 잘 보신 거고요. 지금 그 질문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미국이 강제로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구나. 우리의 경제 체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이 조선 산업의 미래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선 산업의 미래 기술, 첨단 산업이 무슨 반도체, 배터리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선 산업에도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자율운항 선박 이런 첨단 기술들은 전부 다 미국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존 전통 산업, 조선 산업에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업력이 필요한 원천 기술, 앞선 첨단 기술을 우리가 더 빨리 흡수해서 이걸 우리의 조선 산업에다 접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미국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미 전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출만이 살 길이다. 또 기술만이 살 길이다. 또 우리는 제조 강국이다. 이 제조업을 큰일 난다. 제조업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통념인데, 근데 우리가 제조업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즉 이제 세계 공급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국내에서 아까 제가 부족형 산업 생태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앵커 대기업이 있고 1차 협력사로 주로 중견기업들이 있고 2차, 3차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쭉 있는데 요 수직 계열화된 요 산업 생태계를 그대로 해외로 글로벌로 확장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GVC라고 하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제일 피라미드 상단부에 미국이 빅테크들이 딱 포지션하고 있고 그 밑으로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피 터지게 누가 더 납품을 더 싸게 할 거냐를 가지고 경쟁을 붙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산성보다 우리의 생산성이 거의 2분의 1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OECD 한 30여 개 나라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럼 왜 일본하고 우리의 공통점이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 강국인데, 그럼 제조 강국이 왜 두 나라가 다 그렇게 OECD 생산성 최저 수준에 가 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죠. 즉, 우리 국내에서 대기업의 빨대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 원가 압박이 피라미드 하단으로 내려와서 어렵듯이 글로벌 밸류 체인도 상층부에 있는 미국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부품 기지창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서로 원가 압박을 받고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미 그런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자체에 매여 있다. 이게 진정한 넛크래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럼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X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조업을 또 다시 살릴 수가 있지 않냐. 당연히 AX를 제조업에다 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더 올리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나 AI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 대만 주어진 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중국은 다크 팩토리가 여러 군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미 사람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그런 자동화된 팩토리가. 그런 AX를 통한 제조업 비교율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걸 제조업을 갖다가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이 다 같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스위스도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스위스의 제조업이 주로 이제 뭐 제약이라든지 뭐 시계 이런 산업, 이런 시계 산업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명품 산업, 즉 문화 산업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제약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인데 양산 제조가 아니고 아주 하이테크 첨단 지식 중심의 제조업이란 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제조 강국 중에 중국하고 한국은 유일하게 양산 제조업입니다. 그럼 양산 제조업과 일반 제조업이 어떻게 다르냐면 양산 제조업이라는 것은 양을 많이 생산해서 원가를 떨어뜨려서 즉 이익 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스위스의 그 첨단 제조업이라든지 지식 제조업, 명품 산업 이건 문화 산업에 가깝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이익이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단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브랜드,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전문 지식이 투입되어 있는 그 고부 가치 여기서 미국도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공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내는 이익이 아니라 그 제조업에 투입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생산형 서비스죠. 이런 걸 통한 제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 같은 제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제조업의 이 본질은 양산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산 제조업이란 게 뭡니까? 건설업의 시공기술,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의 조강 기술, 그 다음에 조선 산업의 건조 기술, 그 다음에 또 일반 공산품 제조 때는 공정 기술, 그 다음에 또 섬유 같으면은 또 봉제 기술, 이런 모든 현장 양산 기술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비교이고 강점인 거지. 대한민국이 무슨 원천 기술, 기초 연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양산 기술 중심의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사실은 우리 제조업이 앞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그런 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산업 공동화를 우려를 해서 우리 공장이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 기술도 빠지고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경제 기반도 무너지고 이럴 거니까 이걸 안 된다 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한국 젊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거기서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될 거면 그래서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우리 국민의 일자리도 주지 못하는 게. 그럼 여기서 뭐냐? 산업 공동화가 제조업 쇠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산업 공동화라는 고정관념에 맥혀가지고 우리 제조업이 국내에 갇혀가지고 고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쳐들어오면서 우리 인건비 높아지고 뭐 하면서 고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조업을 밖으로 빼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쇠국을 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죽이고 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아까 제가 본사 일감, 현장 일감 얘기를 했잖아요. 해외로 기술을 보내서 거기서 K 제조업의 생태계를 확장을 해서 우리의 산업을 시장 가까이, 원재료 가까이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직영학적 산업 재배치 전략이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제조업 쇠국이 아니라 제조업 세계 패권을 쥐어야만 우리가 중국과의 규모의 경제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양산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조업으로만 보지 말고,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공장에서 효율을 해가지고 돈 버는 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조선 재건 사업을 미국에 해주듯이 비록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마중물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제조업만 우리가 그걸 물건 팔아서 파는 것만 거기다 매여 있냐 이거죠. 이 제조업, 그 나라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제조 양산 기술을 갖다가 그 나라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과도기가 너무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과도기가 그렇게 지속되는 거는 지금 거의 한 20여 년째 지속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 단계로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가 소위 우리나라 경제의 시그모이드 곡선상으로 보면은 도입기예요. 태동기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이렇게 쭉 하면서 아주 그 팽창하고 성장하는 길을 보냈고, 그게 이제 그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한번 히컵이 탁 걸린 거죠. 그게 저는 IMF라고 봐요.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수습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이후 대통령들은 3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숙기와 쇠퇴기에. 그럼 이 성숙기와 쇠퇴기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그모이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전환 비전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전환 비전이 나와야만 이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도기를 전환기라고도 하잖아요. 전환기라는 건 그럼 왜 전환을 해야 되느냐는, 이 전환기 이전에, 즉 성장 팽창기에 잘 먹히던 정책들이 순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출 주도 성장 이런 게 다 동반 성장을 유했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중소기업도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됐는데, 이게 어떤 변곡점을 탁 지나면은 역기능이 나와가지고 순기능을 압도해버려요. 아까 제가 수직 계열화된 산업 생태계가 이제는 빨대 효과를 내가지고 양극화를 확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정책이 이게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서 역기능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역기능을 또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포스트 수출 강국이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 아주 순기능이 있던 좋은 정책이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수출 강국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한테 더 이제 역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출 강국의 임계점 현상이라고 보여요. 수출 드라이브의 궁핍화가 지금 일어나는 게 내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포스트 수출 강국의 새로운 어떤 전환 비전, 저는 2.0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상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상품 제조 수출형 통상 모델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강둑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범람을 하면 그 강둑에 해당되는 게 통상 모델이에요. 지금 그 통상 모델이 우리는 상품 제조 수출형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업 파트너십 기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한미 조선 협업 같은 통상으로 바꿔줘야 서로 윈윈이 되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이제 내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수출 낙수 효과, 즉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일감을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인력도 더 뽑아서 내수 시장이 커지는 그런 그 내수 경제에서 이제는 그 낙수 효과가 이제는 소멸이 되고 있으니까 국제 허브형 경제로 돌아와야 된다. 아까 제가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 얘기했죠. 본사 일감 중심으로 돌아가는, 즉 본사 일감이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소득이 주는 그런 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세계의 모든 국제 도시들은 이런 국제 허브 일감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국민의 일자리의 반 이상은 국제 허브 일감이에요. 그 싱가포르 600만을 위한 소비를 일감이 아니라 다 무슨 글로벌 기업들의 그 글로벌 사업을 위한 본사 일감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국제 허브형 내수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산업혁신이라는 곧 국민 일자리 혁신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단기 근무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미스매칭이 지금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고학력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면은 그 단순형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선진형 일자리 체제로 옮겨가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전환 비전 2.0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회통념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업 공동화는 사회통념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쇠국으로 가고 있다. 그 쇠국이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국내 기반 제조업들을 죽이고 있다. 그걸 지금 돈으로 연명하고 있잖아요. 정책 자금으로 중소기업들 정책, 지금 보십시오. 지방에 국세를 내는 법인세, 이익을 내서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정책 자금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7 정도는 공감을 해요. 설명을 하면. 그 다음 한 3 정도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해주면 다 공감하죠. 아까 제가 강둑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물이 범람을 하면 강둑부터 막고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해야지, 강둑은 터져 있는데 집안에 아무리 해도 이건 효용이 없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이 국내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 어디에서 포지셔닝 하고 있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쭉 이제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이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부닥칠 때가 와요. 그게 뭐 인구 수의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가 오면 이 성장이 정체가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 기업을 못 키운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일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없고 내수 기업만 쭉 이제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키우다 보니까 내수 수요는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크다가는 멈칫 성장이 정체가 되죠. 왜? 내수 사이즈가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했는 국가들은 100% 뭐냐? 여기에서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어요. 대한민국도 중진국 함정을 뚫었잖아요. 그 뚫은 이유가 뭐냐?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이 5,200만이라는 내수 시장에 막혀 있지 않고 해외로 나와서 글로벌 일감을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중진국 함정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후에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이 넘은 게 거의 한 11년 전이거든요. 2012년, 13년쯤 되는데 거의 11년째 지금 3만 불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선진국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은 글로벌 기업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내수 시장이 이제 정체가 되면 거기서 스톱이 되는 게 중진국 함정인데, 선진국 함정은 글로벌 기업을 키웠어. 근데 이 글로벌 키웠는데 글로벌 기업을 키워가지고 3만 불이라는 고소득 국가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산업의 구조가 후발국하고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와닿죠. 중국이라는 국가하고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선진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보면은 중국하고 다 이렇게 다이다이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 이후에 중국이 갑자기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 구도가 전부 다 중국하고 경쟁 구도에 맺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럼 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후발 국가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초격차만이 살 길이다. 중국보다 더 기술 격차를 늘려야 된다. 그게 당위는 맞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10배의 자원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고 더 빨리 추격해 오는데 항상 추격자는 더 빠르게 돼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선도자보다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쭉 축적해온 경제 역량이 있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적된 경제 역량을 활용을 해서 한국만의 비대칭성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비대칭적 경쟁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그 비대칭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포지셔닝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선진국 함정에서 그냥 헤매다가 추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있냐를 봐야 돼요. 그럼 지난 우리가 한 4, 50년간 압축 성장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한 30 몇 개국 OECD 국가들과 그 다음에 밑에 한 170여 개국 한 요 딱
태교 중간 경계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 경계 국가라는 거죠. 그럼 이 경계 국가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술로 봐도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 기술, 기초 기술 이런 아주 최고급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밑에 뭐 이제 극빈국, 저개발국, 개도국, 중진국, 뭐 선진국이잖아요. 이 밑에 중진국 이하의 필요로 하는 기술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계 국가에서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은 뭐냐? 개발도상국이 우리를 보는 관점하고 선진국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이 사요. 왜? 우리는 아주 섬유산업,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다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보냐면은 저 나라는 아주 원천 기술, 이런 신기술을 굉장히 빨리 상용화하는 이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스트 팔로우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같이 패스트 팔로우에 성공해서 압축 성장을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패스트 팔로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의 성공 모델인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의 패스트 팔로우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졌냐 하면은 단순히 카피캣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 기술을 카피캣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선진국 기술을 들여와서 이 기술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용화를 이끄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패스트 팔로우 그 과정은 선진국에서 새로 나온 기술들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는 과정이고 세계의 이 기술의 범용화를 이끄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상용화라고 하죠. 그럼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상용화 역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이걸 높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보다 원가 우위가 있는 개발도상국하고는 경쟁을 하고 있고 더 싼 제품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상용화 R&D 역량을 높이 사는 선진국하고는 파트너십을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나라의 원천 기술을 추격하겠다고. 사실 선도자라고 하면서도 그 선도자가 뭘 해야 되냐고 내용을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또 추격을 하자는 거거든. 지금 우리 뭐 반도체다, 항공이다, 바이오다, 우주다 이런 지금 소위 첨단 산업이라 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겁니까? 다 지금 앞서가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추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도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우리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사고가 너무 과거 우리 경제 성장 팽창기에 과거 경제관에 빠져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 이 소위 정책 위반을 하는 국가의 리더들, 학계, 이 석학들 이런 양반들이 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경계 국가에 아주 이런 다른 나라가 갖지 않는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가 원하는 그 기대치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술 브릿징 역할. 지금 보세요.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을 재건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그 선진국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전통 산업을 필요로 하네? 그 기술을? 근데 미국만 우리한테 조선 산업을 재건해달라 하느냐? 아니거든요. 사우디도 우리 보고 조선 산업 만들어달라. 인도도 우리 보고 조선산업 만들어달라. 베트남도 우리 보고 조선산업 만들어달라. 폴란드 우리 보고 방산 뭐 해달라. 미국도 지금 우리 방산 또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 브리징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즉 최첨단 기술과 상용화와 그 다음에 이 밑단에 있는 이 아주 저급 기술, 중급 기술, 저위, 중위, 고위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하면은 우리는 선진국과 원천 기술을 경쟁 안 해도 되고 미국이 우리보다가 10배, 100배 더 많은 R&D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따라갑니까? 또 중국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R&D 인력으로 원천 기술을 드라이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따라갑니까? 그걸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비대칭성으로 양쪽 모두가 필요한 존재, 즉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편승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럼 아까 이제 제가 현장 일감, 본사 일감 얘기를 했는데 이 일감으로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기술 브릿징 역할이잖아요. 이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뭐가 돼요? 글로벌 산업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산업 수도는 거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울산이고
포항은 제철 산업 도시고, 이 각각 산업 도시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현장 일감을 뿌려가지고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하고 그 나라의 산업을 육성을 해주면 대한민국은 각각 지방의 산업 도시가 모인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럼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는 건 글로벌 국제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국제 허브가 된다는 거는 그 국제 허브가 싱가포르처럼 국제 허브 일감, 즉 본사 일감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방에 공장 사업장이 있고 수도권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요 구조를 그대로 글로벌하게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은 해외 온통 거기 이제 허브 앤 스포크잖아요. 그 스포크가 있고 바퀴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국내는 이제 본사로서 수도권으로서 글로벌 수도로서 허브가 되는 거잖아요. 허브 앤 스포크. 그러면 그게 이제 K 제조업의 세계 패권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있는 중국의 물량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첨단 기술은 선진국에서 파트너십으로 상용화 파트너십으로 더 빨리 끌어당겨오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량을 일으켜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우리가 중국에 하고도 경쟁하면서 우리는 또 양쪽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그게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이죠. 즉 국가 아이젠다, 그 나라의 국가 아이젠다, 미국 같으면 이제 조선 재건 사업, 그런 아이젠다를 발굴해가지고 해결해주는 맞춤형 사업을 하는, 물건 팔아가지고 수출해서 장사하는, 돈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하는 글로벌 산업 수도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당연히 현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체인을 보더라도 글로벌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글로벌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차피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35,000불 뭐 GDP를 하지만 그 35,000불의 인당 GDP를 만든 거는 국내 5,200만 수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라고. 그럼 글로벌하게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그런 문제들 다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만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거 빠지면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지? 근데 이미 그 사업 자체는 다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 보고 자꾸 우리는 국내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오늘의 기술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기술은, 기술 유출을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은 오늘을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 기술이 내일 되면 올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뭐 물건 만들어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를 언제든지 줘서 거기서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면 그 배경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일감이 생기니까 돈이 더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더 미래에다가 R&D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미래 기술로 더 올인할 수 있는 여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속 좁게 그냥 우리 기술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할까? 그 기술 사실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다 밖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숙성시킨 건데, 숙성시킨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숙성시켜 완성된 기술을 글로벌하게 쓸 수 있게끔 또 우리가 확산시켜 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지. 그 기술을 우리가 우리 것도 아닌데 가져와서 우리가 완성시켰대 우리끼리만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가장 안 된 나라예요. 제가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세계화돼, 세계적인 기업도 있고 한류에다가 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숫자를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또 대한민국의 이 경제 수준, 인당 GDP 이 정도 레벨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가 안 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서울을 국제도시라고 하잖아요. 서울은 전혀 국제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지방에 있는 자본과 인재를 끌어모아가지고 국내의 직접 효과로 돌아가는 지금의 서울이지, 서울이 해외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서 돌아가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아주 만성적인 관광 적자예요. 우리가 매년 한 2,700~800만 정도가 아웃바운드로 나가잖아요. 우리 관광객이. 들어오는 관광객은 1,7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FDI라고 하죠. 왜 해외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걸 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FDI 누적 잔액이 그 나라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50%, 60%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16%밖에 안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밑바탕이 돼서 우리 GDP를 만약에 우리가 1년에 뭐 2,500조를 만든다 이러면 거기에 한 16% 정도밖에 기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들은 50%, 60%를 해외 자본이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수출 낙수 효과, 즉 수출해가지고 그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국내 인력 더 뽑고 공장 더 짓고 해서 2차, 3차 협력업체한테 일감 줘가지고 돌아가는 경제고 그 서비스업조차도 이 제조업을, 즉 수출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업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이 세계화가 된 나라란, 즉 국제도시, 즉 이런 국제도시를 보유한 이제 그런 세계화가 된 나라가 되려면 글로벌한 자본과 인재, 즉 FDI와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와서 여기에서 쓰는 돈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돼야 이게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고 세계 제5위의 수출 강국이고 뭐 이런 나라니까.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기술 브리징 역할, 글로벌 산업 수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내 시장을 봐요. 지금 국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생 쿠폰 해가지고 국내 경제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일시적인 경기 현상이냐? 이건 전혀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계점 현상이 지금 수출 낙수 효과에 그게 이제 소멸이 되면서 지금 구조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수 침체를 수요 관리로 총수요, 즉 소비를 진작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총공급 측면에서 해결할 것이냐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가보면은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 팽창을 하다가 지금 수축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공급 능력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네요. 공장이 문 닫고 하면서 중소기업도 문 닫고 대기업도 공장을 3개 있던 걸 1개로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공급 능력이 계속 축소가 되니까 이 공급 능력이 축소가 되면서 이 공급 능력을 그대로 둬버리면 내수 수요에 맞게끔 그냥 조정이 돼버려요. 근데 내수 수요라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초저성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공급 능력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수출에 힘입어가지고 공장도 짓고 중소기업 협력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고 전 세계에서 기업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역기능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늘려놓은 수출 때문에 늘려놓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초저성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수가. 그게 지금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소비 쿠폰을 넣는 데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수를 근본적으로 살리려면 공급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 문 닫는 공장들을 다시 일감이 돌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국내 일감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해외에서 아까 산업을 재배치해서 해외에서 그 일감이 생겨나게끔 해야만 다시 내수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바탕은 이제는 더 이상 수출 낙수 효과가 아니라 글로벌 집적 효과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나라의 미국과 재건 사업을 조선 재건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하고의 조선 산업이 탁 묶여지잖아요. 그 이 연결성 때문에 현지를 지원하는 본사 일감이 국내에 생겨나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들어왔고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관광객도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뭐 미국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또 우리 자기네들 앵커 기업이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투자도 해서 R&D도 같이 하고 하면서 투자도 늘어나고 또 이 인력 교류도 많아지면서 즉 글로벌 집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국내 집적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에서 몰려들어서 생기는 인재와 자본으로 돌아가는 경제. 그게 돼야만 대한민국이 내수 침체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게 이제 어느 관점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의 본질은 일자리예요. 국민 일자리, 산업은 수단인 거예요. 국민 일자리가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 국민의 일자리의 미래가 첨단 산업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첨단 산업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13대 첨단 산업,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대통령 때 뭐 10대 첨단 산업, 각 그 정부마다 몇 대 첨단 산업 신성장 성장 엔진이라고, 요번에 이제 A, B, C, D, E, F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또 A, B, C, D, E, F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그 첨단 산업 집중 육성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뭐 우리가 4점 몇 프로 성장해서 지금 계속 매년 1%씩 빠지면서 지금 뭐 거의 이제 0%대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각 정부마다 지난 20년간을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을까? 안 되니까 이렇게 저성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선진국은 하이테크 산업 국가를 지향해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다 첨단 산업을 지향을 하죠. 그러나 첨단 산업, 선진국 모두가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지만 첨단 산업이 그 나라의 GDP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미국이 지금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농산물 수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쇠고기 수입하고?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첨단 산업이라는 게 당연히 지향해야 될 우리의 그 관점은 지향점은 맞지만,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라는 게 제한돼 있고 소수 엘리트, 소수 기업에 이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첨단 산업에 올인하는 게, 국가 정책의 중심이 첨단 산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정책의 중심은 각 개별 기업이 하지 못하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서브로서 당연히 첨단 산업 쪽에도 자원도 더 투자하고 해야 되겠죠. 넛지를 해줘야 되겠죠, 정부가. 그런 관점이고. 그런데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말하는 첨단 산업은 하나같이 다가 첨단 양산 제조업이에요. 아까 제가 제조업이 다르다고 했는데 무슨 첨단 지식 제조업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공장의 효율로 이익을 내자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이라는. 근데 첨단 산업이 제조업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형 서비스도 있고, 또 저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유도하는 첨단 문화 산업, 이런 것도 다 첨단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을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보는 것처럼 첨단 제조 양산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첨단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냐, 즉 첨단 제조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냐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모든 우리의 그 산업의 이 구조는 바탕이 되는 산업과 기반이 되는 산업과, 그걸 이 두 가지를 기본 토대로 해서 완성품 조립으로 가요. 그러면 이 BBC라는 첨단 산업도 그 바탕이 되는 거는 뭡니까? 핵심 광물을 소재로 하는 게 기반이 돼요. 근데 이게 핵심 광물이 중국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 소재는, 즉 광물 그 소재는 전부 다 중국에서 사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압축 성장을 하고 주력 산업을 잘 키워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전통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죠. 용접, 금형, 프레스, 그 다음에 소성 가공, 이런 이제 6대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로 중소기업이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완성품을 조립해서 수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이 주력 산업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품목만 바꾼 거예요. 근데 그 품목을 바꿔가지고 딱 들여다보니, 첨단 산업은 소재가 바뀌네? 근데 이 소재가 전부 다 중국에서 오네? 그럼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기반이 되는 게 소부장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이제 이 첨단 산업의 기반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소부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근데 이 소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긴 회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압축 성장으로 우후죽순 만들어진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이런 독일의 강소기업이나 저런 일본의 그 교토의 강소기업들과 같은 그런 소부장의 업력을 쌓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쪽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 데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뭘로? 스케일로. 자기네들은 업력은 작지만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14억이라는 스케일로, 그 규모의 경제로 이걸 갖다가 일본이
100년을 했던 걸 갖다가 10년, 20년에 추격해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바탕과 되는 소재 산업과 기반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같이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립을 하는데, 이 최종 조립은 결국은 양산이잖아요. 이 양산의 경쟁력은 또 지금 중국 한 대 밀리고 베트남 한 대 밀리고 터키 한 대 밀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BBC라는 첨단 산업 자체도 양산을 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제조업 가지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이 양산은 그 시장 가까이, 원재료 가까이로 가서 생산을 하고 국내는 R&D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송도가 우리가 그 위탁 생산, 바이오 시뮬레이터 위탁 생산으로 이제 시작은 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R&D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가 거대한 바이오 R&D 클러스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 양산을 해서 송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제한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도 나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에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다 R&D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적은 자본 가지고라도 우리가 앞서갈 수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대한민국은 우리 국내 자원에서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규모의 경제와 업력에서 오는 그 약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의 생산성 하락이 최고 고용 지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소위 대졸 이상의 취업활동 포기자, 이런 인력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처음으로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대졸 실업자가 중졸 실업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고학력 지식 사회는 안 맞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쭉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형 경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그 고용 형태의 흐름이 반드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대한민국이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미국의 이제 일자리 유형이 한 36,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 한 12,000개 정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 유형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의 이 양과 또 이 질을 늘리는 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 주는 단순 생산직 그런 직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사 일감 중심의 어떤 지식 기반으로 옮겨가야 그 일자리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또 일자리도 지식 기반으로 고부화가 되는 이제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식 서비스 경제로 옮겨가느냐? 미국처럼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미 글로벌 베이스를 구축한 제조업이 있다는 거죠. 그 제조업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제조업을 서비스화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품 수출 시장 대신에 그 나라의 아젠다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재건 사업을 한다면 이게 제조업이 서비스화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본사 일감이 커지잖아. 아까 제가 본사 일감이라는 게 이제 지식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베이스를 구축한 K 제조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국내에는 본사 일감 기반의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본사 일감 기반의 지식 서비스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진국은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합니다. 개도국에서 지식 산업 가면 그게 뭐냐면 지식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문화 산업, 관광 산업, 금융 산업. 예외 없이 모든 선진국은 이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철강, 석유 이런 것처럼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이 중심이지만, 근데 이 5가지 선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차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융 산업이 다르고, 싱가포르의 금융 산업이 다르고, 프랑스의 금융 산업이 다른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영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도 결국은 13대 주력 산업, 제조 중심의 주력 산업에서 5대 이 선진형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선진국들하고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금융 산업을 차별할 거냐, 어떻게 첨단 산업을 차별할 거냐인데 한국은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제조업을 글로벌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맞춤형 개발 사업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고 생산형 서비스에는 이제 생산형 서비스가 있고 생활형 서비스가 있죠. 생활형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뭐 음식점, 자영업, 유통 뭐 이런 게고 이제 생산형 서비스라는 거는 R&D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을 갖다 글로벌로 확장하면 우리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조 지식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든지 위탁 경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병원을 갖다가 사우디에 UAE에 진출을 시키면은 그럼 이제 한국형 병원 솔루션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서비스 위탁 경영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에 뭐 바라카에다 원전을 짓는다 이러면 거기에 또 우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주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 조선소를 재건한다 이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제조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첨단 그 원천 기술을 선진국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용화, 우리의 강점인 상용화 기반 테스트베드, 상용화 R&D 기반 테스트베드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산업은 우리가 여러 국가에서 개발 협력 플랫폼 사업을 펼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개발 사업을 파이낸싱 해주는 즉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개발 금융 허브로서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있고 또 문화 산업은 한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류 기반의 문화 산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한류 테마 기반, 즉 에듀테크, 한국에 와서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라는 아까 제가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어떤 한류 테마 기반의 에듀테크 토대의 관광 산업을 우리가 일으킨다면 이 소위 선진형 산업의 공통적인 백본이 되는 지식산업, 첨단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에서도 우리가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질문도 참 자주 받는 이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2,800만 그 취업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450만, 약 한 15%, 건설업이 한 200만, 그 반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 한 500만 정도, 한 20% 정도 이제 되는 구조인데, 자, 그럼 우리 2,800만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먼저. 2,800만에서 제조업이 450만인데, 제조업이 500만 넘게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에 밀리고, 공장이 문 닫고, 일감 줄어들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조업이 AX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크 팩토리로 간다는 거죠. 무인 자동화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건 심화될 거니까. 그러면은 제조업이 과연 이 일자리 고용 효과가 우리가 믿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 베이스가 앞으로 돼줄 거냐. 굉장히 퀘스천able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스매칭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직군 분야도 결국은 지금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조업으로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선수로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나이가 되면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은퇴를 하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코치입니다. 그 올림픽 선수가 전성기를 지나면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때는 경쟁을 하지만 코치가 되면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치는 자기가 선수 때 여러 가지 쌓은 그 경험을 코칭을 해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찾고 부가치를 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성장할 때는 막 경쟁을 했죠. 일본하고 경쟁하고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우리는 코치로 바뀌어져서 아까 제가 기술 브리징 역할을 했는데 선진국도 코칭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도상국도 코칭하는 그런 코치로 바뀌어지면 그게 코치가 하는 일이 본사 일감이거든요. 선수가 하는 현장 일감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우리 국내에다가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을 얼마나 더 널리 국제에 더 확산을 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 일감이 증가되는 거에 비례해서 본사 일감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본사 일감을 키우려면 즉
지식 서비스 본사 일감 자리를 키우려면 더 많은 해외에다가 우리의 제조업을 더 확산해서 세계 제조업 패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 나라가 지금 콜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한류거든요. 한류가 문화 한류 다음에 세컨드 한류는 대한민국의 K 제조업의 업종과 기술을 필요로 하다고 손을 두 파트너십을 하자고 몰려오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현장 일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력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멘토 일자리로 갑니다. 요번에 하나가 필리 조선소 인수하면서 제일 먼저 장인들을 거기다 보내요. 거기다 보내서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술 코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은퇴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저기 그 자기가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아파트 관리하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30년 동안 축적한 이 기술을 가지고 현지인들 기술을 코칭해준 그런 국제 멘토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 그럼 그게 일자리가 지금 뭐 세금으로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드는데 그보다 적게 만들 수 있겠냐. 우리가 예전에 그 중동 붐이 불었을 때 연인은 한 100만 명 정도 우리 인력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인력들은 노동자로 나갔단 말입니다. 건설 인부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노동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코치로 나가는 거예요. 지식 멘토로 나간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로 우리의 일자리를 확장해 보면은 국내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야 이게 충분하겠냐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제조업에 매달려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아까 병원도 얘기하고 또 저 원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제가 세컨드 한류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식 한국식 병원, 한국식 학교, 한국식 교육, 한국식 도시 K 뭐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소비하려는 수요가 아니라 중국 싼 제품을 소비하려는 수요는 있어도 중국을 소비하려는 수요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 뭐 그게 대중문화 한류의 덕이든 뭐든 전 세계 지금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한국을 소비하려는, 즉 한국식 병원, 한국식 교육, 한국식 화장품, 한국식 이런 한국식 K 뭐를 소비하려는 거대한 글로벌 수요를 우리가 이걸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K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한국만의 시장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걸 소비 시장, 우리의 상품, 우리의 산업 시장화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관광산업, 아까 제가 그 서울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관광산업이 세계 평균이 약 한 GDP 10%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가 지금 우리 GDP의 10%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관광산업을 이렇게 한류가 불고 있고 대중문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관광산업에다가 반도체에 투자할 거, 우리 국가 R&D에 투자할 거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해도 관광산업을 세계 수준으로만,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놔도 어나더 반도체 산업과 같은 데가 생기는데 반도체는 10% GDP에 기여를 하지만 일자리는 몇 프로 기여하느냐? 10만 명,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관광산업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10%대로 옮겼다. GDP에. 그럼 이 일자리가 10만 명, 12만 명 되겠습니까? 100만 명, 200명 일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로 일자리로 간다 해가지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일 때 일자리보다 적다는 그거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절감하죠. 지금 우리가 그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3,600억 불을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6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상보다 많은 금액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다 투자하면 우리 국내는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또 재계도 그렇고 언론도 이렇게 보면 그 단기별 품목 관세 자동차 15%다, 철강, 알루미늄 50%다 이걸 어떻게 좀 더 떨어뜨릴 거냐 여기에 지금 아주 그냥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급한 일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작 한미 이 협상의 본 게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그 본 게임이
3,600억 불 투자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도 3,600억 불을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3,6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은 이제 떼고 이 1,500억 불이 조선 재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조선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뭐 기껏했죠. 몇 조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다 무슨 수백 조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500, 200조가 넘는 이 돈을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하는데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의 용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1,500억 불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거냐? 이건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200조라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200조라는 투자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스가를 미국이 요청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미국이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갖고 오히려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다 그런 제안을 이제 개발협력 플랫폼이 됐으니까 그런 제안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500불이라는 투자에 뭐 몇십 조는 이제 조선소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시설을 설비를 바꾸고 뭐 또 더 확장하고 설비를 늘리고 하는 데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조선 산업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올리려면 반드시 그 조선소 하나를 제대로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조선소에 납품하는 기자재 클러스터가 다 형성이 돼야만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저기 해외에서 또는 한국에서 기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헤비하고 벌키한 거를 배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하면 그 물류비를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진인가요? 필리핀의 수빅 조선사를 인수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뭐냐? 인건비만 싼 걸로 했고 나머지 전부 다 거제 쪽에서 기자재를 만들어가서 하는데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거리의 물류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도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그 조선소가 있는 필리 조선소가 있는 그 지역에 거대한 클러스터가 진출이 돼야 돼요. 그럼 그 클러스터를 각자 나가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한 지역에 우리가 몰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유틸리티 비용, 자기 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지금 자기한테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기자재 업체들을 나라 국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제2 거제 조선 산단, 제2 울산 산단을 미국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데 돈이 투자가 되겠죠. 왜?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또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조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조선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인프라가 다 따라줘야 돼요. 기자재 산단 산업 단지도 하나의 인프라지만 물류, 도로, 전력 이런 게 다 따라, 그 다음에 인재도 육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조선 대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종 이 조선 인프라가 다 따라주려면 이게 바로 뭐냐? 산업 도시예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조선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더 확장을 해서 조선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그걸 더 확장해서 조선 산업 도시를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선 산업 도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 조선 산업 도시가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되게끔 우리 국내에다 경제 특구 많이 만들잖아. 일본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만든 게 뭡니까? 마산 특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마산 일본의 거점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지. 한국의 모든 자영업 뭐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도 언제든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특구로 해서 그 나라 우리가 왜 1,500억 불을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소위 말하면 상무라고 하죠. 무관세, 관세가 없게.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자재들은 다 관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비자 쿼터를 특별히 준다. 우리 지금 미국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뭐 1년에 뭐 2만 명, 3만 명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국제 멘토로. 그럼 그 무비자, 비자 쿼터, 무비자는 안 되겠지만 비자 쿼터를 그 제한을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딱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규제가 없다 얘기는. 왜 특구니까. 그래야 많은 기업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보십시오. 이 도시, 산업 도시 하나를 만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된 역사를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국가 산단 한 30여 개 국가 지역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국가 산단이 물량이 올라가고 발전하면서 주변에 산업 도시가 돼가지고 포항이
철강 도시가 됐고, 거제도가 조선 도시가 됐고, 대구가 섬유 도시가 됐고,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럼 이 산업 도시라는 거는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이거지. 그럼 이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도시는 제조와 건설업의 합작이에요. 제조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날로그 제조도 있지만 그 IT 각종 이제 그 솔루션들이 들어가는 그런 제조업도 있겠죠. 그럼 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합작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 4,450만 정도 일자리고 건설업이 한 200만 정도인데, 지금 건설업이 무지 어렵잖아요. 다 지금 뭐 내수가 이제 정체돼 있으니까 죽고 있는데, 이 제조업과 이 건설업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산업도시 건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게 산업도시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지.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신도시 건설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규모로. 우리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운영해오면서 이 각종 도시 솔루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돼 있어요. 이걸 AI를 돌려가지고 신도시, 전 세계 미래 신도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장악을 할 수 있어요. 그 샘플을 미국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모든 건설업, 제조 기업들이 없던 일감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투자하는 돈이니까 1,500불 투자도 여기서 일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땅을 다 삽니다. 왜? 지금은 여기가 필리 조선소가 이게 러스트 벨트가 됐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또 뭐 그 건물들도 다 공실률이 지금 엄청 높아요. 이걸 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 리스하는 기업들이 가서 사고, 또 뭐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또 사서 레노베이션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판교에 이런데 그 스타트업 첨단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의 미국 지사도 갖다 열어놓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이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30년, 50년 타임을 가지고 건설해서 이걸 경제 특구를 만들면, 저 대한민국, 저 세계의 수도인 미국에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만 합니까? 사우디에도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그럼 이 제조업이 기반이 돼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된 투자인데, 이 제조업이 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여기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감을 일으키면서 국내에 직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3,600억 불이라는 게 왜 그러면 미국이 관세 전쟁을 때렸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무역 흑자를, 지들이 무역 적자를 내니까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럼 우리 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3,600억 불이라는 게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하고도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 흑자 규모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깎는 데서 깎은 게 이제 3,600억 불이란 말이지. 그럼 기왕에 3,600억 불을 투자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한 관세 전쟁은 안 끝납니다. 그럼 앞으로는 무역 흑자를 내가지고 미국하고 장사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개발도상국들은 다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로 부를 축적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가 축적이 돼서 선진국이 되면 무역 수지 흑자행에서 국제 수지가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바뀝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역 수지에 의존하는, 무역 수지 흑자에 의존하는 개도국형 경제에서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로 바뀌어지는, 흑자국으로 바뀌어지는 선진국으로 전환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3,600불도 많이 적니, 미국이 너무 했니 안 했니, 그건 뭐 이미 떠난 배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3,600불을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무역수지 흑자 체제에서 소득수지, 자본수지,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식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부 창출의 메커니즘을 바꿔내는, 산업의 구조를 바꿔내는,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개인의 경제도 결국은 국가 경제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삶이 국내에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한테 지금 그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국제 질서의 통상 전쟁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이게 이제 마스터 변수가 돼서 국내의 일자리 문제, 내 경제 문제, 이런 이제 종속 변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 공동화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그 기존 우리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에 잘 먹혔던 그런 정책들, 그런 어떤 사회 통념적인 성공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게 시대가 바뀌면 역기능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과도기를 이렇게 긴 20여 년 동안을 보내고 있는 거는, 새로운 S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 경제관에 빠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기본 상식, 사회 통념이, 특히 이제 산업 공동화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한 길을 막고 있다. 오히려 규제 때문에 뭐 새로운 성장을 못하고 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 정책 입안자들,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학계 석학들이나 또는 뭐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관념이 법안 규제보다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피력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